세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관련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자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꾸려서 중국, 인도 등의 원유를 값싸게 팔고 있고 이렇게 번 돈으로 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삼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림자 함대 어떤 건가요? 네, 다크 플리트라고 부르는데 네. 검은 함대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안 보이는 배들이라는 얘기인 건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서방 선진국이 가장 먼저 한 게 러시아의 기름 수출 통로를 막는 거였습니다. 네. 러시아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원유랑 석유 수출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이걸 막으면 전쟁 자금이 마를 테고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길게 끌지 못할 것이라 그런 판단에서였는데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국적기를 단 선박이나 러시아 원유나 석유 제품을 실은 유조선은 보험을 들 수 없게 한 겁니다.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화물이나 기름이든 운반을 하려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는 쪽이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험 시장은 서방 선진국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못 들게 한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 불안해서 기름을 못 살 테고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러시아 원유 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네. 두 번째가 가격 상한제였습니다. 네. 90% 장악을 했다지만 어쨌든 서방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들고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럴당 $60 이상을 주고 러시아 기름을 사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네.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서방 선진국의 제재를 감내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러시아 재정 수입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제재에도 러시아의 군자금이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내년에도 국방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32% 네. 또 늘어나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보이지 않는 배 바로 제재의 감시망을 피하게 되는 그림자 함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게 되는 건가요? 그림자 함대가? 네. 일단 선박이 어떻게 운항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선박의 국적은 선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선박을 등록한 나라의 귀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선주인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배의 등록을 아프리카에 가봉에 했다. 그럼 이 배는 가봉 국적의 선박이 되는 시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면 네. 선박을 운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그렇죠. 충돌이나 좌초 사고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환경 오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밀항자 문제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최근에는 해적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배가 떠다니는 공에는 공권력에 닿지 않는 일종의 무주공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당국이 없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래서 각 나라가 모여서 유엔 산하의 국제 해사 기구 IMO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네. 거기에서 선박의 규율을 정합니다. 각 회원국이 그 규율에 따라서 선박을 관리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을 하도록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선박을 각 회원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기국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국 통제. 네. 깃발을 단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안전이나 환경 설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네. 보험도 제대로 들도록 하고 이런 규율을 하는 겁니다. 관리가 어쨌든 필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의무적으로 달게 하거든요. 이 자동 식별 장치가 뭐냐면 배의 국적이나 실은 물건, 선원의 신원, 출발지나 도착지를 비롯한 운항 경로 등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위성에 보내게 하는 거예요. 배에 어떻게 보면 여권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신호가 계속 가니까 관제센터라고 하죠. 육상에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나라 국적의 배인지 뭘 실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배끼리 부딪히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죠. 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국 통제 시스템이랑 자동 식별 장치로 지금까지 바닷길을 통제해 왔던 겁니다. 그걸 피하는 게 그림자 함대이고요. 아 그래요? 네.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정보가. 그렇죠. 근데 피하기 어려울 텐데 문제는 기국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네. 나라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주요 무역항을 가진 선진국일수록 당국의 힘이 세지만 네. 예를 들면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통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IM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신들이 가진 유조선의 국적기를 그런 나라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중미의 파나마, 뭐 아프리카의 네, 라이베리아, 가봉, 뭐 태평양 연안의 아주 작은 나라인 마샬 제도라든지 쿡제도, 유럽의 도시국가 몰타 이런 나라로 바꾸는 건데 이렇게 깃발을 수시로 바꿔 끼면 이 배가 러시아 배인지 나중에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일단 서방 선진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바꿔 달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맞습니다. 부분이 이건데 자동 식별 장치니까 그렇죠. 뭔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어떤 정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국만 바꾸는 거라면 자동 식별 장치로 어떻게든 추적은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예. 달아놓은 국적기가 러시아는 아니지만 네. 기름을 실은 출발을 출항지라든지 뭐 도착지라든지 그렇죠. 경로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통제가 약해진 그 나라의 깃발을 달므로써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끄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위치나 경로를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블랙아웃 그다음에 스푸핑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 배가 어느 나라 배인지 그러면 알 수 뭘 없죠. 실었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함대 다크 플리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신호를 끄면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공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공산 그렇죠. 이죠. 그 바다까지 나가기도 힘들고 힘을 못 쓰는 공간이라서 네. 이렇게 자취를 감추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림자 함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는 항구로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신호도 공해상- 꺼버리는 그렇죠. 판국에. 뭐. 그래서 기름을 사겠다는 유조선이 있으면 이 네. 공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에서 환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의 환적을 바다 거치게 위에서. 되면 맞습니다. 몇 번의 환적을 거치게 되면 설사 선진국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항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기름이 러시아 기름인지 뭐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 써놓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산 뭐 이렇게 쓸 수도 없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잖아요. 공해상에서 그렇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건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름을 사야 되는 건지. 뭐 파는 러시아도 뭐 사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도 사실 네. 그게 더 싸기 때문에 사는 거로 보이는데 가격 상한제가 있어도요. 맞습니다. 통상 원유나 석유의 도입 가격은 도입 가격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거든요. 네. 계약에 따라서 수송비라든지 보험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60다. 네. 근데 운송비나 보험료 등을 따진 비용이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5를 만약에 러시아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네. 중국 같은 나라들이 살 때는 도입 가격이 $6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부담을 한다. 네. 그러면 도입 가격이 $65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격 상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 때문에 러시아는 아무리 비싸게 팔아봤자 만약에 그 비용이 $5라고 하면 $55 이상을 넘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선박 중고 시장에서 선령이 15년 이상 된 배들을 다 삽니다. 많이 쓸어가는데 예. 보통 배가 15년 이상이면 퇴역을 해서 이제 해체를 앞둘 나이예요. 네. 그래서 15년 이상이 된 설령 15년 이상이 된 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할증이 많이 붙거나 노후 아니면 선박이니까.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화물선은 이제 화물선으로 못 쓴다라고 하는 그 시행령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값싼 배들을 보험도 들지 않고 무료로 배달을 해준다. 그러면 배럴당 $60에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른 나라 원유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파는 전체 기름에서 그림자 함대로 파는 원유, 석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는 8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까요? 뭐 러시아가 파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가 47%가 중국이라고 하니까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네네. 하죠. 인도도 37%, 그다음에 인도도 튀르키예도 있고. 6%를 사는데 어쨌든 가장 큰 손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면 러시아 중부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가로지르는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간에 그 중국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중국의 기름을 팔고 있기도 한데 네. 이 원래는 한국과 일본의 기름을 팔려고 블라디보스톡 밑에 있는 코즈미노라고 하는 그 도시에 수출 기지를 만들어 놓고 네. 계속 기름을 실어왔던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기름을 안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기름을 그림자 함대에 실어서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많이 사는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닌 게 네. 이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 그림자 함대가 우리나라 앞바다 블라디보스톡 밑에 쪽으로. 있는 그 예. 코즈미노라고 하면 동해를 지나서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대한해협을 지나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핀란드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라는 기관이 매달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관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그림자 함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 중에 하나가 덴마크 해협, 그다음에 영국의 도보 해협, 네. 그다음에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협, 그다음에 수에즈운하,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 그리고 대한 해협이에요. 최근에 대한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0대 중에 9대가 이 그림자 함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뭐 그냥 빈번하게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네네. 아닌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년 이상이 된 무슨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노후 선박. 더구나 보험도 안 든 게 태반인 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감시망을 바다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동 식별장치도 꺼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뭐 적확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폐차를 앞둔 큰 유조차가 네. 라이터도 켜지 않고 깜깜한 산길을 운행을 하는데 네. 심지어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런 차를 만나게 되면 뭐 사고 아찔하잖아요. 나면 맞습니다. 큰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해협이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닷길이 육상 도로처럼 좁은 길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대한해협이 그렇다고 해서 넓은 바닷길도 아닌 게 그렇죠. 대한해협은 대마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 쪽에 서수도, 그다음에 네. 일본 규수 쪽에 동수도 이렇게 다니는데 네. 보통 부산과 대마도 사이인 서수도로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여기가 뭐 수심이 깊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서수도의 폭이 23mm, 그거요. 그러니까 42km에 불과합니다. 요즘 뭐 수영도 하셨잖아요. 그쵸. 조호련 선수. 맞습니다. 그 좁다는 러시아의 말라카 해협, 네. 여기가 39km거든요. 그다음에 또 좁다고 하는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여기도 39km밖에 안 돼요. 한 3km밖에 차이 안 나니까. 살짝 넓은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배가 촘촘히 다니는 바닷길로 유명한 게 또 대한해협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난다, 뭐 그러면 끔찍한데요. 사실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사실 제가 불안을 조정하려고 네.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러시아 그림자 함대의 배가 말라카 해협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충돌 사고의 가해자가 네. 자동 식별 장치를 끈 러시아 그림자 함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딪힌 화물선이 불에 타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끝났는데 만약에 유조선에 기름이 실려 있고 유조선이 좌초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죠.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림자 함대는 사실 말라카 해협보다 대한해협을 훨씬 더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 뭐 사고가 말라카 해협에만 있었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게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핀란드 에너지 청정 대기연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그림자 함대가 연루된 해상 사건 사고가 50여 건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사고도 사고이지만 폐유를 공해상에 버리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문제네요.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계속 뭐 하늘의 운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사고가 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가해자, 건데 피해자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사실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상이라서 우리가 막을 방법도 수습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네요. 공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벌어진다. 그러면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권 관할은 그 배의 기국으로 넘어갑니다. 기국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림자 함대에 꽂힌 국적기가 가봉이다. 네. 그 배가 다른 배랑 부딪혔다. 네. 그러면 이 배의 선주나 선장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봉에 있는 거예요. 거구나. 공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그나마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예, 우리나라 예. 앞바다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환경오염법을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는 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그 권한만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결국에 사고가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고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환경오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가봉 국적의 선박이긴 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주체도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그 환경오염 해결을 해야 문제도 되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연구센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유럽이야 힘이 세니까 러시아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네, 때문에 네. 이 그림자 함대로 추정이 되는 선박이나 배, 그리고 이걸 사들이는 나라의 개인이나 회사 등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제재의 대상을 넓히기도 했고요. 근데 홀로 대적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이 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제재에 협조하는 정도인 건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위협을 가할 수 예, 있구나라는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뭐 답답한 거는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야 되는 정말 것 여러모로 말고는 뭐 전쟁은 빨리 끝나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식 많이 전해드리지만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올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걸 오늘 또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 하우스의 유앤미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